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조빙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특검이요. 내일 정도 김경수 지사를 다시 소환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 14시간 한 30분 정도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경수 지사의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충분히 설명했고 수상이 해명했습니다. 수사에 당당히 임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증거,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걸 저희들은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산채 3번 갔다 오셨다고 인정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그건 인정하셨는데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아닌가요? 메시지 주고받은 것도 특검이 제시했었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건 특검에게 확인을 하시고요. 자, 오랜 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 자, 1차 소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이거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일명 산채라고 불렸던 그곳을 자신이 방문한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 8시부터 오후 한 9시 20분 정도까지 지금 방문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드루킹 김씨 측에서는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뭐 조직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등등을 이제 빔을 쭉 띄워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고, 그리고 드루킹 김 씨가 심취했던 이른바 중국의 그 도교 점술의 하나인 그 자미두수와 관련된 그런 설명도 들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킹크랩을 시연을 한다라든지 어떤 킹크랩과 관련된 설명을 듣는다든지 이런 건 없었다. 그 입장을 유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특검팀 조사 때 킹크랩을 난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시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당초 뭐 특검에서는 한 번 정도 소환으로 끝낼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뭐 추측성이지만 보도가 나왔었는데 또 한 번 재소환을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차 조사에서 뭔가 미진한 게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특검이 그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넉 달 후에 출범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USB 같은 데서 뭐 확실한 물적 증거를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 이렇게 아주 확실한 범죄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다들. 그런 상태에서는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김경수 지사는 지금 드루킹 일당들의 진술과 정반대되는 진술을 일관되게 몇 달 동안 해왔고, 엊그저께 특검에서도 그 입장에서 하나도 물러나지 않고 그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 입장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할 텐데, 그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면 사실은 거의 수사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고 영장 청구도 안 하고 물러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환 조사는 저는 영장 청구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점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대질신문도 특검이 안 할 방법이 없다. 드루킹 일당들과 김경수 지사 간에 서로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는가, 더 일관성이 있는가, 더 구체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영장 청구에 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특검으로서는 뭐 이 방식밖에는 사실은 이 특검 수사를 진행할 다른 방법은 별도로 없다.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지금 이 벼랑 끝에서 지금 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소환과 대질신문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느낍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낙관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뭐 비관적으로 보기도 어렵고 지금 이제 2차 소환 결과에 따라서 많은 이제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차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 김경수 도지사가 어제 1차 소환 조사 결과 나와서 한 이야기를 보면 상당한 자신감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일종의 아마 좀 우리 속담으로
농담으로 이야기하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는 뭐 그런 태도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그 특검에서 1차 그러니까 소환 조사 때 김경수 도지사를 한 방에 딱 제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뭔가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도지사는 소환 전에 나름대로 준비했던 방어 논리를 충분하게 펼쳤고 이것이 먹혔다고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특검 입장에서는 그것이 진짜 마지막 특검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그 고 박사님 말씀처럼 뭔가를 좀 또 남겨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1차 소환 조사에서 그 김경수 도지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진술을 봤을 때 방어 논리는 충분히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특검이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면 최소한 구속영장 정도는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마 1차 소환 때 김경수 도지사의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허점들을 아마 공격을 하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관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킹크랩 시연회 때 이 김경수 도지사가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드루킹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갖다 입증할 만한 동영상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2차 소환 조사에서도 그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증인의 그 증언만 있다고 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뭐 조직도까지 다 보여줬으면은 동영상 시연과 관련된 내용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본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결정적인 게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확보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아니면 지금 진짜 없었던 걸까요? 뭐 이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돼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그 자료는 그 드루킹이 이미 제출한 USB에서 확인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을 둘러싸고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고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못 봤다는 거냐? 뭐 나는 그건 모르겠다. 뭐 이렇게 공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경우에 뭐 이 검찰과 피의자 간의 얘기가 말이 서로 다르고 또 한쪽의 진술과 다른 쪽의 공범 관계에 있을 때 다른 쪽의 진술이 말이 서로 다른 것은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형사 사건에서 나타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경우에 결국 사법부가 영장 그 판단을 할 때 기각이냐 인용이냐라고 판단을 할 때는 어느 쪽 이야기가 더 일관성이 있고 임의성이 있느냐 이 기준을 갖고 하는 거지 뭐 피의자가 다 부정한다고 해서 그럼 영장 기각이다.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저는 특검이 영장 청구를 할 거라고 보고 영장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경수 지사 쪽에서도 그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조직도를 보여주면서 발표한 것은 들었다 지금 이렇게 시인한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죠. 저는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드루킹 일당들의 일탈적 사건인데 이걸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경인선 뭐 이 경공모 조직이 5천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 1년에 10억 이상의 조직 유지비를 썼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조직도도 상당할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던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 조직도면 이 조직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직과 무엇인가 얽힌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다면 그렇다면 김경수 지사한테 이 그 둘 혐의가 훨씬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드루킹과 이 경공모 회원 2명, 뭐 많게는 3명 정도가 김경수 지사 뭐 행동이나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자, 김경수 지사가 유죄가 됐을 때 과연 드루킹이나 이 그 진술을 한 회원들에게 특별한 또 이 유리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뭐 분명히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재소환을 앞두고요. 김경수 지사가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를 놓고 다소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특검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그런 것이 아닌 그냥 포토라인에서 바로 사무실로 좀 직행했으면 조사 사무실로 직행했으면 하는 것이 김 지사 측에 저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요. 김 지사 측은 특검 브리핑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재소환 앞두고 특검과 김 지사 간에 다소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양측이 상당히 좀 신경이 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일어났던 이 해프닝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이 평론할 때 조금 지향하는 부분이 양비론인데 이번엔 좀 양비론을 좀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김경수 도의사 측 입장에서는 아마 1차 소환 때 충분히 뭐 이렇게 기자들이 다 설명했고 그것도 뭐 지지자들 또 반대자들 또 여러 가지 소란들이 있으니까 2차 소환 때는 그냥 비공개로 좀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발상 자체가 지금 김경수 도의사는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불려갔지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거의 다 이 포토라인에 섰다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일종의 요식 절차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 국민들이 아는 방식인데 그걸 갖다가 조금 모면해 보려는 듯한 모습을 비쳤다. 그것을 일종의 특혜처럼 비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김경수 지사 측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러니까 문제는 2차 소환 때 비공개 제안을 했다는 그 자체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려 깊지 못한 태도라는 것이고 문제는 그런데 특검은 또 김경수 도의사 측에서 2차 소환 때 비공개 조사 가능하냐 물었을 때 그건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될 걸 그걸 굳이 또 기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포토라인 좀 빼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김경수 도의사가 힘 있다고 말이지 이 취재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빌미를 또 제공해 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신경전이네요. 일종의 그러니까 망신주기를 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김경수 도의사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쪽 다 그러니까 발상을 한 김경수 도지사 측이나 이걸 갖다가 언론 쪽에 또 이야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킨 특검 측이나 저는 똑같이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 평론할 거리나 되네. 근데 아까 김경수 지사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계속 말을 하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인터뷰라고 하는 게 인터뷰이가 아무 말 안 하는데 어떻게 기자들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런 게 논란이 됩니까? 자, 김 지사 과연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말 초미의 관심인데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영장이 발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주 우려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스스로 본인 쓰던 핸드폰도 제출하고 있고 압수나 수색 같은 걸 하려면 얼마든지 하라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자,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과연 특검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관건일 것 같습니다. 내일 소환이 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요. 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고 직접 기무사 개혁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송 장관은 경질설이 돌던 중에도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장관 자리에 연연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방개혁을 성공시키고 기무개혁도 성공시키는데 제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송 장관이 대통령 독대한 날이 대통령이 기무사 해편 지시한 바로 전날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에 있던 지난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그중에 이제 기무사 지난번에 아예 새로운 사령부 체제로 가는 방안 또 국방부 직할 부대로 하는 방안 몇 가지 안을 이제 내놨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송영무 장관은 어쨌든 이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안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승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3일 날 이석구 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하고 남영신 중장을 이제 그 자리에 임명을 했고요. 이 새로운 기무사령부 이 창설 준비단을 구성해라.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 송영무 장관은 터키를 방문 중에 있는데
이 국방개혁 2.0과 관련된 국정과제를 남은 5개월 동안 굽힘없이 추진을 하겠다. 예. 이런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기자들이 이제 송영무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묻자 대통령이 그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의 어떤 유임설 이쪽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5개월이라는 게 올해 2018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말에 관두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올해를 얘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올해까지 하여튼 5개월 동안 국방개혁 2.0 확실히 진행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원래 올해까지 이제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예. 힘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문 대통령이요. 김우 사령관과 송 장관 간의 설전이 사실은 오갔습니다. 5분 동안 뭐 대충 보고하고 서류를 놔두고 갔다. 그리고 김우 사령관은 20분 동안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했다 이러면서 약간의 뭐 하극상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하지만 김우 사령관은 실행할 계획도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하극상인 건지 아니면 송 장관 편에서 조금 도움을 주는 건지 뭐 헷갈릴 정도였는데 자, 아무래도 송 장관에게 다시 한번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 계속 이렇게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관계에서만 보면 예. 대통령이 송영무 장관 손을 들어준 거죠. 그렇죠.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이석구 사령관이 경질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송영무 장관 이미 국방장관으로서의 권위를 다 잃어버린 상실한 예. 이런 사람을 왜 국방장관으로 계속 쓰겠다고 하는 선택을 한 것인가? 저는 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란이 있었을 때 뭐 이 송영무 장관 후임에 대한 논의가 또는 검토가 있었다는 얘기들도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뭐 정치권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일부 있었죠. 예. 저는 당연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그때가 그 중폭이냐 소폭이냐의 이 결론은 안 났지만 여러 장관들에 대한 개각 얘기들이 있었고 예. 사실은 이른바 이 기무사 논란 있기 이전부터 국방장관 경질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예.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검토됐을 건데 그런데 결국은 송영무 장관을 손을 들어줬다면 국방부를 이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장관보다도 정말 각별하게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어야 될 텐데 예. 송영무 장관 이상으로 믿을 사람을 못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육군 출신이 아니라는 점도 있을 거고 캠프에서부터 가장 오랫동안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온 사성장군 출신이다라고 예.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또는 개인적 인연까지 작동했겠죠.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는 국방개혁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신뢰관계와 자신과 신뢰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국방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송영무 이상은 찾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런 판단이 저는 송영무 장관 유임 쪽으로 예. 이렇게 정리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연말이 돼서 갑자기 더 좋은 사람이 발견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자체가 지금 청와대가 설명하기를 예.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시간 됐다고 바꾸는 식은 안 한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교체한다. 예. 그래서 중폭이다 대폭이다 정무적 판단 갖고 개각을 하거나 이렇게 내각을 흔들지 않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송영무 장관으로서는 최대 고비였던 이 상황을 넘긴다면 예. 그러면 생각보다도 상당히 오래 갈 롱런할 수도 있다. 네, 예. 그렇게까지 제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대 정권 국방부 장관 가운데 이렇게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 장관은 없었던 기억인데 혹시 문 대통령과 송영무 장관의 어떤 뭐 특별한 관계 뭐 이야기 들으신 거 혹시 없으십니까? 차 앞서 교수님. 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예. 송영무 장관이 2012년 대선 때도 상당히 대선 캠프에서 국방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조언을 했고 그리고 또 거의 뒤 한 4년 넘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이 문 대통령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믿을 만한 측근 참모를, 그러니까 정책 참모수가 있는데 예. 저는 아직 그 송영무 장관에 대한 유임이라고 결정하기는 좀 빠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기무사 개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발등이 떨어진 불부터 먼저 끄자는 뭐 조금 형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영무 장관의 그 유임 여부는 좀 더 숙고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과 이런 여러 정치 스타일을 본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월 26일 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기무사 개혁 문구가 관련된 그 브리핑을 하면서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이 개혁성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송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송 장관을 비롯해서 개헌문건 보고 경위에 관련된 사람들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된다.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에 이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서 판단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합당한 조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조치의 대상이 송 장관이 될 수도 있다. 송 장관은 그 대상으로 찍었죠, 벌써. 그런데 그에 대한 이 워딩은 사실은 대통령의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송장 개헌문건 보고와 관련된 데에 대해서 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분명히 있다 없다를 분명히 가려내서 그걸 국민에게 아마 알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6일 날 합수부에서 이석구 전 사령관을 불려서 이 개헌문건 보고 경위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취합을 하고 난 뒤에 아마 그때 가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는 합당한 조치, 왜 이런 식으로 내가 유임을 결정하게 되면 그 이유를 설명하든지 아니면 경질을 하든지 그 양단의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유임이긴 하지만 그 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합당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건강 문제로요. 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제 재판에 참석을 했습니다.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부터 5일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뭐 당뇨병 이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어제 처음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약간 뭐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볼이 좀 홀쭉 들어갔고요. 출석하는 가운데 검사석과 이제 방청석 사이에 중간에 나무 가림막인데 그걸 좀 잡고 서서 약간 불편한 모습을 보여서 교도관이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기도 했고, 앉아서도 계속 뭐 관자놀이를 이렇게 주물른다든가, 뭐 기침을 쿨럭쿨럭 한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메모를 한다든가 변호인들과 말을 주고받는 등 나름대로 이제 건강이 좀 많이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얼굴을 가까이서 잡으니까 확실히 볼살은 좀 홀쭉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된 진술. 그러니까 뭐 증인들 진술이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제 1월 30일 날 진술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서 2억 원을 받아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내용의 진술을 김백준 전 기획관이 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은 비망록이 어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이 전 회장이 작성한 41장 분량의 비망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인사청탁 내용과 그 일지를 좀 자세히 기록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8일자 기록을 본다면 이 전 대통령 측에 30억 원을 내가 지원을 했다. 도대체 옷값만 얼마냐 이러면서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운함 같은 것을 표현을 했고, 또 2월 23일 날 만났을 때는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산업은행 총재라든지 국회의원 등등의 이런 직을 얘기를 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등등의 아주 구체적인 이 전 대통령과 만나서 나눴던 얘기 등까지 다 기록한 비망록이 또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 김종필 총리께서 정치는 허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권력무상을 정말 뼈저리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느끼시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준 사람도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또 국민들로부터는 좀 씁쓸함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